저 죄송하지만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이 할아버지, 나이 많으면 벼슬이야? 나도 다리 아파. 저리 안 꺼져. 깡패에게 당하고 있던 동현을 무시할 수 없었던 태주는 깡패들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과거 특수부대원이었던 태주는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는 건달 3명을 10초 만에 쓰러뜨렸습니다. 72살인데도 놀라운 손동작으로 젊은 건달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어요. 아! 제발 놔주세요! 건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옆에 서 있었던 다리가 아픈 동현 할아버지가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일을 인연으로 며칠 후 동현 집에 초대받은 태준 할아버지는 동현 집에 있던 50년 전 가족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표정이 바뀐 태준에게 동현이 물었습니다. 그 사진에 이 말을 알고 계신 건가요? 이곳은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인데 과연 이 두 할아버지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이고요. 한마음의원이라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50년 동안 꼭 찾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12살 때 6.25 전쟁 중에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신 군인분이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고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오후 2시 사람들로 가득 찬 시내버스 안이 답답했습니다. 동현은 왼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끌며 버스 중앙부로 향했어요. 매 걸음마다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50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다시 스며들었어요. 아, 또 아프네. 그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늘 그랬듯이 노약자석이 보였습니다. 동현의 가슴에 안도감이 퍼졌어요. 저기 앉을 수 있겠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툭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목까지 올라오는 용문신, 팔뚝을 감싼 거미줄 무늬, 귀에 달린 여러 개의 피어싱,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리를 크게 차지한 채 앉아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잠시 멈칫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웠거든요. 건달은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동현의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절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다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건달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그 한마디에 동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아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던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야? 버스 안 승객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서러웠어요.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잖아요. 건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쿵. 건달이 동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순간 동현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절름거리는 거 특별 대우 받으려고? 건달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 이 노인네야. 또다시 밀었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동현이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습니다. 승객은 놀라서 자리를 피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말던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습니다. 버스 기사마저 그냥 조용히 하라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동현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왜 폭력을 쓰시나요? 동현이 옷깃을 정리하며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폭력? 건달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팔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동현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그는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걸음걸이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버스 안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습니다. 동현이 건달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법도 모르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버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 목소리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이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두 분이서 짝꿍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건달이 이번에는 태준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엄지와 검지로 정확한 지점을 눌렀습니다. 아! 건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 작은 동작만으로 건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것처럼요. 이거 나요. 제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오만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손자에게 말하듯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뒤쪽에서 건달의 친구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망할 영감탱이가.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을 향해 주먹이 날아왔어요. 버스 안 승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피했어요. 그리고 건달의 팔을 따라 올라가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습니다. 탁! 아! 팔이 안 움직여. 건달이 자신의 마비된 팔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 같았어요. 태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건달의 손목을 정확히 찔렀어요. 철컥! 주머니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단 10초?
3명의 건달이 모두 제압되었어요. 버스 앞 모든 승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2세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건달들을 종이 인형처럼 다루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내려요. 건달들이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도망갔어요. 내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했어요. 노약자석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동현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눈에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노약자석에 앉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이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버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동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이분은 누구실까? 버스가 달리는 동안 동현은 계속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뛰어난 무술 실력, 침착한 모습, 단호한 말투,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옛 기억이 스물거렸습니다. 50년 전 그 밤, 자신을 구해준 군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설마, 동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요. 태준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멈췄어요. 저는 이동현입니다. 근처 한마음의원 원장이에요. 동현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태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태준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죠. 태준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동현이 반가워하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성광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태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함께 걸을까요? 동현의 제안에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동현이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춰주었어요.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50년 전 일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태준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기다렸어요. 저희 가족이 6.25 전쟁 중에 피난 갈 때 생긴 상처예요. 그 순간 태준의 걸음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전쟁 중에 오셨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12살 때였어요. 동현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사 관련 엔지니어셨거든요.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급하게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직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 군인이 계셨어요. 동현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섞였습니다.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남쪽으로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피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았거든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렸어요.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동현이 갑자기 말했어요. 태준의 어깨가 살짝 경직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동현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태준이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동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3시 두 노인은 버스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태준 씨. 동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버스에 앉았어요. 승객들이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준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났거든요. 이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어요. 그날 버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명예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태준이 뉴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무엇이요? 어제 또 한 번 찾아봤거든요. 동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전쟁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말이에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으로 남기셨거든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요. 태준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동현은 빠짐없이 전쟁 중 피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동현의 눈에 깊은 감사함이 담겼어요. 추격자들의 총성, 강을 건너는 순간의 공포. 그 군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소란이 일었어요. 앞쪽에서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에요. 젊은 여자가 한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가방에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넘어질 뻔해서 손잡이를 잡으려던 것뿐인데요.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태준 씨, 저희가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곧 해결될 겁니다.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운전기사분이 상황을 보고 계시니까요. 태준의 예상대로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승객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잠시 주저하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동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태준의 말에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더 감사해요. 동현이 말했어요. 그 군인분이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준이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군요. 동현은 태준이 항상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전쟁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어요. 오래전에 떠났거든요.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어요. 태준은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동현은 태준의 이상한 반응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이 평소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어요. 태준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동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저녁이요? 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동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잖아요.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정이 들었어요.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동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돼요. 두 사람이 성광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대답은 늘 그랬듯 간결했어요. 동현의 집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할게요.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면에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어요. 젊은 동현과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태준이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부엌에서 나온 동현이 태준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세요? 춘천 근처 마을인데요. 태준이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어요. 소양강 상류 지역이군요.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천천히 태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피난 가기 직전까지 살던 마을이에요. 저 사진은 피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태준이 침을 삼켰어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요.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동현의 눈에 의심의 빛이 가득했어요. 태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소양강 상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이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동현은 태준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대신 옆에 있는 앨범을 꺼냈어요.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남쪽에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습니다. 동현이 의대를 졸업한 사진,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로서 한국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어요. 동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대단하십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동현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거예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태준 씨,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거든요. 동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세요.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동현이 따뜻한 차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태준 씨,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있어요. 동현이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쟁 중 피난 이야기요. 태준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총탄 자국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요. 그렇군요. 태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때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려다 실수했어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쏟아졌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수건 가져올게요. 동현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도우려 일어났지만 동현이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어요. 태준이 수건을 받아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동현의 시선이 태준의 오른손 엄지에 닿았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총탄 흉터가 보였습니다. 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준을 지켜봤습니다. 소양강 상류 마을을 알았던 것, 전쟁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총탄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어요. 태준이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을 때 동현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혹시 그 손의 흉터는?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에서 불안과 긴장이 읽혔습니다. 동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어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슨 군번줄이었어요. 8217 특전대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이 필요해요, 태준 씨. 동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동안의 기다림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소양강 상류 마을을 아시는 것, 총탄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쳐다보는 태준 씨의 눈빛까지. 동현이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피난길에서 총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용감한 군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었죠.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어요. 동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태준 씨가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특수부대원이 맞죠?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이에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동현의 목소리에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이에요. 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수부대원의 신분은 국가 기밀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거든요. 그 기억들이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거든요. 동현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태준 씨를 찾기 위해 저는 20년 넘게 수소문을 했어요.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감사와 함께 태준의 희생 덕분에 가족이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두 노인이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태주는 오랫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의미를 의심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몇 달이 지났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며 서로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50년 동안의 비밀이 풀린 후 태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두 사람이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준이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 씨?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숨이 차서요. 하지만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벤치에 기대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태준 씨, 태준 씨. 동현이 재빨리 태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느리고 불규칙했어요.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버텨요, 태준 씨.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태준이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현도 함께 탔어요. 응급의료진에게 태준의 과거 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0년 전에 총상을 입었어요. 가슴과 어깨 부위였는데 일부 파편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마음의원 원장입니다. 근처에 제 병원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태준이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어요. 동현이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습니다. CT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50년 전 태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해서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의사가 말했어요.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하지만 수술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동현이 CT 스캔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록 은퇴한 의사였지만 평생 유능한 외과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동현의 목소리에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은 제 은인이에요. 5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그때 이분이 입은 상처의 파편이 지금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요. 동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들이 동현의 명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동현이 마취된 태준의 병상 곁에 앉았어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예요.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태준이 수술대로 이송되었어요. 동현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수십 년간의 경험이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이 5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동현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태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50년 전 태준의 가슴에 박힌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라운 수술이었어요. 동현 선생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동현이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술 후 태준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동현이 태준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동현이 태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끔씩 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5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동현을 발견했습니다. 동현아.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여기 있어요. 동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태준 씨가 쓰러지셨어요. 5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동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나를 수술했다고? 네, 태준 씨. 5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동현아.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준 씨 덕분이에요. 동현이 태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에서는 5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파편이 사라졌고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오후였어요. 태준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동현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두 노인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태준 씨. 그러게요.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고요. 태준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50년 동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이 천천히 버스에 올랐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과 동현이 버스에 탄 순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이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태준 씨,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동현이 말했어요. 50년 전 그 피난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동현이 말했어요. 태준 씨가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나도 생각해.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웃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두 노인이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깊은 인연과 의미로 가득했어요. 50년 전 위험천만했던 피난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하고 그 구원받은 삶이 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선한 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거예요.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만남을 넘어서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사와 은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50년 전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족을 구한 일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탄생시켰고 그 의사가 다시 자신의 은인을 구하는 아름다운 순환을 만들어냈죠. 진정한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현이 50년 동안 은인을 찾아다닌 마음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도 깊은 인연의 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